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출석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는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 레플리카 유니폼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브라질과 하고의 경기 때문이죠? 네, 제가 또 주말 스포츠 뉴스 앵커로서 오늘 맞아요. 경기를 가서 응원도 하고 네. 보고 오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8시에 시작이어서 맞아요. 제가 끝나고 빨리 달려가야 돼서 좀 미리 입고 왔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뉴스하이킥을 보시는 분들은 박소영 아나운서 MBC 뉴스데스크 주말 스포츠 코너를 진행하시는 앵커께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덕원 씨는 반면에 스포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 스포츠 중계에 크게 네.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네. 경기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오. 오늘 꼭 보십시오. 네이마르가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상이라던데. 네. 그것도 아시네요. 뉴스는 제가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수업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소중한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 코너죠.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2006년 4월 12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의 원효대교 부근에서 회사원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진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찾았지만 모두 어두운 밤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도 제대로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요. 사고 현장 부근의 CCTV 녹화 테이프에서도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목격자 중에 가해 차량 번호를 흐릿하게 일부나마 기억하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결국 이 수사를 실시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를 대상으로 이 흐릿하게나마 차량 번호를 일부 기억하는 이 목격자를 대상으로 무슨 수사를 한 걸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최면 수사, 2번 적폐 수사, 3번 냉면 수사. 1번 최면 수사, 2번 적폐 수사, 3번 냉면 수사. 네, 뺑소니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목격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 이 수사. 덕원 씨, 네. 힌트가 필요합니다. 힌트 그렇죠. 이렇게 보면 목격자분이 흐릿하게 일부나마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수사 기법, 수사는 아니지만 이 기법 자체를 우리가 흐릿한 전생의 무엇인가를 떠올릴 때 예.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논란이 아니라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되고요. 재미삼아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그 수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여름이라서 냉면 수사가 좀 땡기긴 합니다만 네. 왠지 냉면 수사는 좀 너무 시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심하죠. 네. 소영 씨 혹시 추가 힌트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딱 요게 생각이 나요. 이게 정말 쓰이는 그런 멘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레드 선. 네. 오래전에 아주 유행했던. 너무 오래전인가? 박소영 아나운서의 연식이 그렇게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뭐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정답자 10분을 추첨해서 주방용 칼세트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소영 씨 오늘 다뤄볼 사건 무엇입니까? 네, 지금 천만 관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요새 제가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서. 저는 요즘 호평을 많이 들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범죄도시 2편이죠. 맞아요. 또 배우들도 굉장히 요즘 핫한데 예. 이 영화처럼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먼저 저희 MBC 뉴스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이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된 인물은 42살 박광렬. 2016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용의자로 수감됐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2019년 10월 탈옥을 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라는 유명 마약상이 이 박광렬과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마약왕 전세계를 통해 국내 수도권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시킨 총책은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이 사람이 한 해 거래한 마약 규모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마약왕이라고 하고 또 뭐 사탕수수밭에서 살인도 네. 저지르고 탈옥도 하고 이게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 이게 정말 실제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네, 이 키워드들이 정말 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것들인데 네. 이번에 이 박광렬이 필리핀 대법원에서 단기 57년 4개월 장기는 60년의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죄명은 다량 살인인데요. 이번에 이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오늘 표디께 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죄를 짓고 동남아시아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끔찍한 3명에 대한 다량 살인죄를 저지른 이 범행. 그런데 유사한 형태의 범죄자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 오전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쪽에 바콜로 지역 있는데요. 한 사탕수수 밭에서 40,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 숨진 한국인들은요, 모두 손발이 묶여 있었고요. 머리에는 총상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총으로 살해됐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이들은 한국에서 유사 수신 행위로 100억대 사기를 치고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필리핀으로 도망친 사람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이들이 사망하기 전에 필리핀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를 했고요. 또 피해자들을 결박한 것과 같은 이 테이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테이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박광렬 등의 지문도 확보를 했고요. 네. 경찰은 이곳에서 이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던 박광렬 등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하는데요. 네. 결국 박광렬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박광렬 그런데 수감 과정에서 2번이나 탈옥하다가 붙잡혔고요. 네. 마약왕 전 세계와 동일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지게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필리핀 대법원에서 장기 60년의 징역형이 확정이 되어서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된 사건입니다. 네, 박광렬의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이 사건에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왕이 아니라 쥐입니다. 오. 사실 뭐 마약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좀 거북해요. 이 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범죄학에서 드럭 롤드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자면 뭐 마약 왕, 마약 영주. 실제로 있는 용어입니다. 거예요?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런 곳에서 한 지역을 장악하고 사적인 군대까지 거느리고 그리고 군대나 경찰과도 한번 와봐라 뭐 이렇게 하고 또 정치인들한테 뇌물 주면서 네. 그들로부터 또 보호받고 이러한 존재들을 드럭 롤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왕이 아니라 쥐로 보고 싶다. 마야바 혹시 말하고 박광렬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동은 뭐 몇 가지 SNS 외국에 서버를 둔 그래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이런 데에 소위 말하는 구멍이죠. 구멍을 이용을 해서 국내에 몰래 마약을 판매하고 국내에서 그 전달책 등을 확보해서 네.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형태의 상당히 좀 치졸한 범죄 행동이고요. 이번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함께 사기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 공범들, 네. 그들을 사실은 상당히 좀 치졸하게 같이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신뢰관계를 이용을 해서 네. 경계 의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약왕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쥐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범죄자다라고 좀 비열하고 나쁘긴 한데 그 죄질이 악하면서도 뭐랄까 그 막 대단할 것 없는. 예.
근데 정말 사실 말만 들어선 영화처럼 좀 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탈옥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근데 예. 이 함께 거주하는 3명을 한꺼번에 총으로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네. 이런 과정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앞서 이제 박수영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피해자들이 서로 알고 지내던 네. 동거 중인 네. 그리고 사기 범죄에 있어서는 공범, 이런 관계였고요. 함께 공동의 범죄 수익을 같이 보관하고 네. 사용하고 이러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박광렬이 그 수익 전체를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돈 때문에. 예, 이 3명을 결박하고 사탕수수밭으로 유인을 해서 총을 이용을 해서 살해한 이러한 범죄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서 총을 쏘고 막 살해를 하고 이런 식의 불신이 만연하면 범죄자들끼리도 서로 사실 좀 신뢰하기 힘들 것 같고 네. 또 불안할 것 같거든요. 범죄자들 사이에 의리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무슨 뭐 조폭들 간의 의리 이런 것들 뭐 우정 막 보여주고 하는데 그거 다 네. 거짓말이고요. 이익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그들은 서로 묶여 있고요. 네. 이익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그 한도 내에서 서로를 지켜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 적이나 경쟁자와의 그 대결에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이은혜 조연수 네. 범행에 있어서도 도주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는 이익을 기반한 동맹 관계이다. 이건 이익 때문에 깨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 되고 그 돈이 부족해지거나 혹은 거액의 현상금이 걸리면 바로 제보가 들어올 거다. 그 전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모든 범죄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끼리는 언제든 상대방이 먼저 배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이 배신할 것 같아라는 두려움이 커지면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갈라서거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 돈을 뺏으려고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공범들 중에서 더 사악한 사람이 먼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조금은 예, 함께 있어야 이익이 되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4명이 함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중에 한 명이 나머지 3명을 향해서 그러한 그 사악한 공격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 그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네. 한 사람 더 사악하고 더 이익에 집중해 있고 더 이기적인 누군가가 이런 범행을 먼저 저지르면 예상치 못한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한 부분은 이제 박광렬 같은 경우에 배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신을 하고 이익을 내가 더 큰 이익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처치하고 내가 돈을 가로채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을지 아니면 돈이 이제 눈앞에 오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변심이 된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두 가지 가능성 다 열려 있다고 보고요. 박광렬이 어떤 인간인지, 이 피해자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범행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보자면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동적일 수가 있고요. 또는 그 중에 일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 못하고서 가담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함께 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박광렬이가 처음부터 이러한 피해자들을 이용을 하고 나중에는 제거하든 아니면 돈을 모두 자기가 편취하고 달아나든 이럴 계획을 세우고서 공범 관계를 형성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범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범죄 수익금을 보다 보니 이걸 나눠 가지긴 싫고 다 가지고 싶고 이래서 이후에 공범들에 대한 공격을 생각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죠. 사건마다 좀 다 케이스가 다르다고. 다 다르죠.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주검으로 발견된 사람들 경우에 한 사람은 땅에 묻혀 있고 다른 2사람은 그냥 버려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정황을 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범죄 행동에 있어서 프로파일링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X팩터라는 요인이에요. 네. unexpected factor의 준말이죠. 예상치 못한 요인.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범죄 수행 과정에서 네.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날씨가 안 좋다든지 피해자의 격한 반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계획한 대로 범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3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1명은 땅에 묻혔고 2명의 주검은 그냥 버려졌다. 네. 원래 계획은 3명 다 매장할 계획이었지만 1명 매장 이후에 네. 어떤 소리가 들렸거나 불안을 함을 느꼈거나 하고 너무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되었거나 힘이 소진되었거나 이러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나머지 2 피해자는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했을 가능성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죠. 그래도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좀 이게 검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 묻혀 있으면 이제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혹은 뭐 공범들 몇몇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질 않거든요. 네. 예상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 네. 거기에서 실수가 있거나 목격이 되거나 또는 단서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라는 것의 특성이고요. 다만 오랜 동안 장기 미제가 되는 경우는 완전 범죄라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불운이 있었거나 갑자기 뭐 폭우가 쏟아져서 묻은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수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그러네요. 초기에 한쪽 방향으로 너무 예단 선입견을 가지고 몰아가다가 증거를 놓치게 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장기 미제가 되죠. 확실히 창작물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 그럴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주검으로 발견된 사람들도요, 국내에서 그 전에 이제 대형 금융사기를 치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온 거거든요. 네. 그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뭐 간단한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3명이 한꺼번에 살해가 됐다. 네. 그렇다면 한 명이 이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혼자 한 범죄는 아닐 거다.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조력자가 있으면 더 훨씬 수월한 범죄죠. 피해자 수가 많고요. 그리고 먼 거리 이동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3명 모두에게 결박이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총이라는 도구로 협박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공범자가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공범이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지에서. 필리핀에서는 워낙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뭐 청부 살인도 하고요. 이런 범죄 행동에 조력을 줄 사람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력을 제공한 사람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이 필리핀 현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마야광 전 세계라는 사람이 이 박광열과 동일 인물인 것 같다고 밝혀졌는데 맞아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 이건 경찰 수사에서 그 신원 확인을 위한 다양한 추적을 벌였고요. 그가 사용하는 SNS 아이디, 전 세계라는 아이디, 그게 이제 한동안 그 수사가 이루어질 때 사용하지 않고 잠적해 있다가 또 사용한 흔적도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서 박광열이라는 자가 사용했다는 것. 필리핀에는 워낙 이제 그런 그 한국인 대상 범죄 혹은 도주한 한국인들, 한국인 범죄자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경찰이 필리핀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서 한국 경찰관이 파견 나가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라는 아예 파견이 나가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해결도 이 한국 경찰 필리핀 데스크가 상당히 그 주된 역할을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죠. 관할권이라는 문제가 있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경우는 직접 법적 권한을 행사하진 않지만 사실상의 그 수사행 임의 수사를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하고 필리핀 경찰과 함께 공권력이 필요할 상황에는 필리핀 경찰이 체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죠. 근데 혹시 박광열을 그럼 국내로 송환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가장 큰 관건이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께서 가장 이제 절실히 바라시고 계신 부분이에요. 비록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내에서 유사수신 사기 행위에 이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루가 되셨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유가족분들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것은 분명하고요. 대한민국에 이 범죄자를 데려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 쉽지 않은지는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마약쥐, 박광렬 한국으로 데려와서 재판할 수 없느냐고 박소영 아나운서가 질문 주셨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그 나라에서 재판하는 것, 국적이 어디든지 간에. 근데 속인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 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광렬이 비록 필리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대한민국에 송환만 해온다면 재판할 수 있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필리핀도 주권이 있는 국가고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서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범죄인 인도 협정은 그 재판이 끝나고 형이 형집행이 완료되거나 형의 상당 부분이 집행된 상태에서야 다른 나라에 인도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협정이 체결돼 있다 하더라도. 형이 엄청 길군요. 네, 다만 임시 인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단 잠깐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올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법무부에서 열심히 임시 인도를 해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에 추리 퀴즈 내드렸었죠.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서울 강변북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회사원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진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에 CCTV 테이프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가해 차량 번호를 흐릿하게 일부 기억하는 목격자를 대상으로 이 뺑소니 차량을 찾기 위해서 이 수사를 했습니다. 보기 3가지 드렸는데요. 1번 최면 수사, 2번 적폐 수사, 3번 냉면 수사. 1번 최면 수사가 오늘의 정답이었죠? 네. 이 최면 수사 하니까 되게 좀 신비스러운 느낌 들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럼 이 최면 수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뭐 최면 술사 분이 하시는 건지 최면 술사 맞아요. 경찰 최면 술사는 오락이고요.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요. 최면이 기본적으로는 정신의학적인 치료 요법입니다. 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항이 일어나고 또 트라우마라든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혹은 아픈 고통 이것들이 있는 그들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최면 요법을 사용을 해서 그런 의식의 저항을 조금 가면 상태를 만들어서 해제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트라우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지 그래서 차츰차츰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최면 수사인데요. 아니, 최면 요법인데요. 문제는 그런 최면 치료는 환자의 건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 한다면 그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사실만을. 그래서 최면 수사라는 것은 반드시 경찰관이 최면 요법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고 최면 수사 요원으로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 수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최면 수사 교육을 별도로 받고 훈련을 받고 이 최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이지만 최면 수사의 전문가가 진행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럼 최면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좀 의미가 있나요? 어떤가요? 우선 최면 수사에서 나온 결과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 자체는 증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최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으로 이후 후속 수사를 실시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앞서 내주신 문제에서처럼 미약한 기억이 있는 분이 최면 수사를 통해서 번호를 알아내면 그 번호로의 차량을 추적해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낸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의 당첨자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당첨자 9933번, 9004번님, 정미연님, 3434-8749번님 오늘의 당첨자십니다. 네, 모두 10분께 주방용 칼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